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경찰 여러분들과의 폭력 사태를 유발할 필요 없이 똑같은 반민족적, 반역사적인 독재의 희생자라는 사실하에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내 자식도 서울서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걸 생각할 때 아버지, 내가 오늘 학생의 입장에서 정의의 입장에서 한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너 참 잘했다. 내가 지금 들으신 내용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의 소리가 담긴 녹음 기록입니다.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 기자로 활동했던 조규백 씨는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민족 민주화 대성회 현장을 취재했고요. 이 녹음 기록을 41년 만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기증했습니다. 오늘은 그 기록의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오늘은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네, 오늘의 뉴스를 더 깊이 있고 더 재밌게 풀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원정대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김준우 변호사가 일단은 홀로 앉아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단독 원정대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김한 기자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헐레벌떡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죠.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른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를 만나보죠.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현장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방미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않고 네. 김부겸 총리가 이제 대신 참석을 하고 네.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간소하게 한 100여 명 정도만 제한적으로 참석을 해서 유공자나 희생자 유족 중심으로 네. 행사를 좀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풍경들이 좀 달라졌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모습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땠나요? 그렇죠.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 권한 대행인데 그렇죠. 일단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정은천 의원이랑 네.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유족들이 이제 진행하는 그 추모제가 별도로 있는데 그렇죠. 네. 그 행사에 이제 보수정당 의원으로는 최초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 두 분은 네, 따로 또 참석한 부분도 좀 이채롭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나경원 의원 전 의원부터 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번에 5.18 관련 현수막을 자신들의 지역구에 또 게재하기도 해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 김기현 원내대표 처음으로 이제 원내대표로 뽑혔을 때 이달 7일이었잖아요. 네. 이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갔던 곳이 바로 광주였고, 그날 이제 송영길 대표도 같은 날 갔었고, 그리고 한 열흘 정도, 한 11일 만에 다시 이제 광주를 찾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좋게 보면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 뭐 사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 또 정치적인 어떤 목적,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 그리고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하고 있는데, 이분의 어떤 모습이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정치는 한편으로는 쇼니까 그래도 그럴듯한 쇼면 좀 봐주는 맛이랄까? 네. 느낌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5.18 그 특조위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위원들을 야당 추천 몫으로 좀
5.18에 굉장히 적대적인 인사를 추천한다는 이런 그랬었죠. 면모를 보인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까지 진실하게 이게 좀 와닿지 않는 그런 건 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서 사과하고 하는 것부터 해서 참 이제서야 하나 싶은 네. 생각도 들고 그게 그렇게 어렵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서 좀 더 꾸준히 지켜보고 올해는 약간 리트머스 시험지 느낌? 네, 그 정도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뭐 지만원 씨, 심지어 지만원 씨 이름까지 당시 그 그쵸. 당에서 나왔던 상황이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유가족들을 괴물 집단이라고 폄훼했던 이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이런 의원들을 이제 전 의원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한 기자,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태 전 의원 그리고 김순례, 이종명 전 의원 다 그때 발언으로 굉장히 네.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네. 여전히 근데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뭐 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과거에 5.18 관련해서 망언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도저히 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던 인물들과도 이제 결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여전히 그 의원들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재보선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어느 공간이 열리고 어떤 표들이 확보가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몇 년 만에 깨달은 거잖아요. 네, 한 네. 4, 5년 만에 선거에서 이긴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뭐 쇼라는 아까 표현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행보를 여기서는 하는 게 맞다.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표가 거기에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건데요. 근데 냉정하게 이제 얘기하면 그렇죠. 네, 네네. 근본적으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인식이 어떤 낙후된 인식이 해결됐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전 의원 같은 분들을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면 5.18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진짜로 그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5.18 그 기념식에 모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정치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원인가 정강에 그 5.18을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 이런 분은 본인이 사실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던 건 5.18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사실 뭐 보수 정당이 전부 다 5.18을 부정하거나 이랬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죠. 네. 당적인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이 정도까지 온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뭐 크게 개선됐다고 일보 볼 수는 전진했다. 있고. 예. 네.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제 그쪽 정치인들은 약간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부 독재 시절에 특히 이제 5.18 같은 특별한 어떤 학살 같은 일들이 있었을 때 이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제 공부만 하거나 치부를 했다. 네네. 너희가 이제 국정이나 공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자격지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항상 좀 작동했던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뭐 시대가 또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이상한 왜곡된 인식을 가졌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퇴진하면서 네. 좀 변화된 토대가 또 생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돋보일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광주를 향해서 구애도 하고 사과도 하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뭐 진상규명 문제나 처벌 문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를 하는 거에 비해서 네네. 실제 정치적인 콘텐츠로 보면 여전히 네. 이제 국민의힘이 뭐 5.18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 적극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진전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민주주의 이런 거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다. 우린 자유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했었고 네. 호남은 우리를 안 찍어주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호남표를 뭐 10%를 가져가는 거랑 20%를 가져가는 거 30%를 가져가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정도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네.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제스처를 하거나 더 말하자면 실체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그 문제에 대한 그래야 우리에 대한 어떤 그 미움이라든지 불신이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이제 뭐 지금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합창이냐 재창이냐 논란을 하고 이무련 행진곡을 부를 수 있다 그랬었죠. 없다. 네, 노래를 이게 이제 몇 부른다, 년 안 부른다. 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좀 많이 왔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작년이었죠. 이 본회의 12월 9일이었는데 국회에서 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여기 투표를 하지 않거나 투표한 의원들은 뭐 반대표 기권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게 뭔가 겉으로 보이는 정치적인 수사와 행보와 실질적인 행동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뭐 아직까지는 네. 좀 소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초청받은 성일종 의원 이런 분들은 어쨌든 예외적이죠. 뭐 네. 공법 단체로 5.18 유족회가 되는 거에서 좀 기여한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5.18 특별법 할 때는 또 반대나 기권을 많이 하는 걸 보면 아직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당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5.18에 대해서 네. 수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안 들긴 하죠. 네. 그 당의 뭐 아까 이제 뭐 세대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민정당에서 시작한 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의 뿌리 어쨌든 당의 뿌리를 생각하게 전두환 되죠. 노태우가 네.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관련해서 계속 시비가 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이 입장을 낼 수 있을 때 뭐 이럴 때가 와야 당 차원에서도 뭔가 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게 느꼈는데 아직 이제 말하자면 그런 좀 실천적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그러니까 당 차원의 실천적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 이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무시하고 이런 태도로는 이제 우리가 더 힘들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번 올해를 통해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치권에 또 윤석열 전 총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좀 전해주시죠. 뭐 언론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네. 이게 5.18 정신이 여전히 뭐 살아있다. 네. 근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조금 약간 경강부회하는데 어쨌든 정확한 그래서 워딩이 뭐죠?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5.18 정신이라는 게. 그래서 네. 말하자면 애둘러서 정부를 비판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면서 양념을 이렇게 조금 쳐놓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정치적 행보를 아직 본격화하고 있지 않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늘 언론에 나오는 건 아니고 특정 언론사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이제 본인의 발언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뭔가 이벤트 있으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지금 그런 상황 같아요. 어떻게 뭐 보였습니까? 지금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물어보면 대답하는 두 명이 있는데 네. 김종인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이제 보좌하거나 참모하는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야 한마디 하면 다 기사가 되고 뭐 단독 달고 나가고 이러니까 엄청 이제 주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이 발언들의 메시지가 층위가 안 맞거나 혹은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실제 정치행보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툭툭 던졌던 말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5.18 메시지 같은 경우도 보도한 매체에 따라서 방점이 찍혀 있는 결이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매체의 의도가 약간 이용되고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한 정권 비판의 방점을 굉장히 강하게 찍어서 보도한 매체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에 방점을 찍어서 보도한 매체도 있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예전에 많이 했던 얘기지만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 맥락에서 놓고 보면 특정 언론의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걸 반사시켜주는 존재로 네네. 지금 기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고민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를 좀 전환해 보죠. 사건 사고. 네,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에 야산에 유기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죠. 먼저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21일 있었던 사건인데요. 오후에 지인과 함께 이제 신포동향 노래주점을 방문한 이후에 실종된 분이 계셨습니다. 경찰이 이제 이 노래주점 출입문 3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네. 이분이 이제 노래주점을 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분이 술값 문제로 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제 네. 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죽인 분은 이제 허모 씨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름을 공개했죠. 네네 허민우 씨죠. 네. 네. 이분이 이제 시신을 노래주점 내에 잘 사용하지 않는 방에 은닉했다가 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너무 끔찍한 사건이어서 결국은 신상 공개까지 된 상황이죠. 네. 허민우 30대죠.
그 행적이 하나둘씩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알려지고 있는데 폭력 조직 조직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변호사님? 공교롭게도 근데 파 이름이 조금 파 이름이 네, 꼴방파. 네네. 좀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범죄 조직 이름이 보통 이들이 붙이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경찰이 경우도 붙이는 있어요. 경우도 있군요. 그러니까 네. 경찰이 학생운동 조작 사건, 정파 조직 네, 사건처럼 그렇죠. 그 대부분 한 10중 8구는 경찰이 그렇게 부르면서 그 이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꼴망파. 그 전에 네. 이게 이분이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쨌든 전과가 있고 폭력 관련 전과가 있어서 지금 보호 관찰 대상이었던 그런 폭력 조직 조직원 출신이었다는 점인데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 감독을 제대로 한 거냐와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 보호 관찰 기간 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호 관찰 기간 중에는 이 뭐 관찰소에서 그 감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무부에서 계속 챙겨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살짝 감독 기능이 조금 느슨해진 점도 조금 문제점으로 코로나 영향?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집중, 뭐 주요, 일반 이런 네. 정도로 이제 등급을 나눠 가지고 네. 진행을 하는데 이 허모 씨 같은 경우는 일반 등급 대상자여서 이제 2달에 한 번 밀착 감독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전화상으로 비대면 감독만 좀 했던 부분이 1차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뭐 2달에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밀착이라는 거는 면대면으로 직접 가서 상황을 보고 뭐 이렇다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네. 이제 경찰이나 뭐 국가에서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기간 중에 하면 결국 이후에 재범이 되면 더 이제 양형이 가중처벌. 세질 거기 때문에 네네. 그에 대한 이제 긴장이 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 네. 보고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네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정보통신과 관련된 좀 과도한 통제 그리고 내가 원하거나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행선 동선이나 동선이? 네. 행적이 밝혀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꽤 오래 논의했고 이미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전 국민이 확인을 했는데 네네. 여전히 이제 보호관찰 제도고 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또 찬반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행 존재하는 제도고 여기서 네. 이제 관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코로나 때문에 뭐 면담을 못했다 그래서 이런 그거는 이해가 안 형태로 갑니다. 나오는 거는 예를 네. 들면 그러니까 행정이 좀 약간 잘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는 좀 설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호관찰 등급을 보면은 흉악범 여부, 범죄 전과, 정신과 치료 경력 등등 해서 집중, 주요, 일반 이렇게 3가지 순으로 하는데 그 일반 가장 낮은 등급으로 네. 지금 분류돼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만 좀 집중해서 보자면 피해자가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112에 신고를 했는데 당시 경찰이 묵살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지금 해당 경찰관도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살해되기 직전에 네. 그 술값을 못 냈다라고 112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살해 그 피해자가. 그래서 이제 출동 지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경찰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통화를 했는데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전화를 끊을 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고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고했던 피해자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취소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상황실 녹음을 확인해 보니까 막 그 욕하는 소리까지 막 다 들리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마 그 통화를 한 그 현장에서 들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경찰이 무슨 일인가 나가봤으면 이런 끔찍한 사고는 좀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이 신고 매뉴얼이라는 게 예를 들면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짬을 내서 신고를 했는데 만약에 협박범이 들어오면 아니에요 저 그런 상황 아니로 끊어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서 일단 구체적인 뭐 장소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됐다라면 경찰이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경찰의 기능 중에 수사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그렇죠. 기능도 그게 더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이제 이렇게 사건이 될 때만 왜 그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냐라는 이제 비판을 사게 되는데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촘촘하게 매뉴얼이 작동했는가 뭐 이런 거에서는 좀 약간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게 새벽 2시에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새벽 2시에 어떻게 술집에서 술을 지금 뭐 안 가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구청에도 통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매뉴얼이 그러니까 이제 일선에서는 이른바 주폭 술 먹고 꼬장 부리시는 분들 때문에 경찰 일선의 수사력이나 공권력이 좀 이제 뭐 낭비된다 네네네. 이런 그
민원 아닌 민원들도 좀 뭐 있습니다. 허위 신고 예. 때문에 그냥 나갔다가 허탕치고 들어오신 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시니까. 있으니까. 근데 그래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아니 이 코로나 때문에도 이거 문제인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네. 출동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경찰의 어떤 뭐 적당한 대응 이런 게 굉장히 좀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 이게 같습니다. 새벽 2시 5분쯤이었고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고 그냥 신고했던 사람이 그냥 끊을게요 이게 아니라 욕설까지 들린 상황이면 충분히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일사경찰은 그냥 가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 그걸 안 했다라는 거가 왜 그랬는지 경찰이 왜 이렇게 안이하게 판단을 했고 하지 않았는지 이거가 좀 납득이 안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도 잠깐 살펴보죠. 이 경찰이 지난 주말에 열렸던 손정민 씨, 고 손정민 씨 추모 집회에 대해서 위법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이제 고 손정민 씨가 이제 사망한 그 반포 쪽 근처 공원 쪽에서 네. 추모하는 시민들이 공정한 뭐 수사를 촉구하는 이제 시위를 열었다는 건데 네. 문제는 이게 전혀 신고된 게 아니라 인터넷에 무슨 오픈 카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여가지고 기획이 돼서 진행이 돼서 네. 집시법상 당연히 신고를 사전에 신고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걸 또 처벌을 그럼 해야 되는데 주체자가 누군지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일선 경찰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봤을 때 그 소위 말하는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누가 어디 모입시다라고 처음에 그 제안한 사람 그쵸. 그분이 이른바 뭐 주동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체자가 되는 주체자? 거겠죠. 예. 네. 집회를 하면 주체자, 그다음 질서 유지인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참여할 거다. 긴급할 때 경찰이 누구한테 연락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관할 경찰서에 미리 이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건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 프로 집회러들이 아니셔가지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좀 근데 우발적으로 분명히 집회 형식이 된. 그게 법 네. 위반은 법 위반이거든요. 신고를 안 근데 했기 때문에. 단순 참가자는 잘 처벌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나가다 이거 의로운 일이네 이러면서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두 할 수는 없지만 네. 초기에 진행했던 사람들에서는 처벌은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좀 근데 알겠습니다. 경찰 네.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 집회 자체가 경찰 수사에 어떤 미진함이 있다. 실제든 아니든 이걸 비판하는 수사인데 이게 이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면 또 이제 현행 집시법이 뭐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히 뭐 그 존중받는 제도거나 이런 건 또 아니어서 그런 측면들이 복잡하게 있어서 경찰이 이 내용적으로 문제를 좀, 네.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딜레마 상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결의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고란 기자 어떤 얘기를 들고 오셨습니까? 그 영화 빅쇼트 혹시 보셨나요? 봤어요. 네, 이 서프라임 모기지 네 이제 그 보는 내내 이해가 어려웠어요. 아주 쉽게 만든 게 빅쇼트인데 그렇죠. 보면서도 네. 나의 머리는 어디까지인가 뭐 이러면서 그 빅쇼트의 주인공이었던 네. 크리스찬 베일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약간 뭐랄까 자폐 증세가 약간 있는 것도 보이는 약간 정상은 아닌데 네, 보이는. 약간 괴짜 그 펀드 맞아요. 매니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 실제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실제 인물 마이클 들었더라고요. 네. 버리라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주로 뭔가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숏을 해서 그러니까 뭐 공매도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분인데 네. 사실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 이때 돈을 굉장히 큰 돈을 벌었죠. 음. 그러면서 사실 많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화제가 되는 인물인데 네. 이분이 재산이 한 2천억, 3천억쯤 된대요. 사실 요게 재산, 많다지만 사실 일 월가에서 난다긴다 하는 분들은 이 업계에서 이 업계에서 사실 조 단위는 돼야지 좀 돈 좀 있다라고 하거든요. 명함을 내민다. 네. 그거에 비하면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약소한 자산에 비해서는 이름이 너무 많이 네네네. 알려졌다. 예를 그래서 들면 숏을 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네. 롱을 잡는 사람은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사람은 돈을 얻고 네. 그리고 숏을 치는 사람은 명성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 이 숏을 치는 투자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보통 사람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쇼트 그 공매도 그러니까 매도를 거죠? 치는 거.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다 일종의 이제 버블 상황에서 누구나 다우네. 야 시장 좋을 거야라고 했는데 이 마이클 버리는 야 이제 조만간 시장이 무너질 거야라고 예측가 얼마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네. 성공하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약간 약소한 자산에도 불구하고 유명한데 네. 이분이 네. 이번에 또 한번 완전 유명세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거 성공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이게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분기가 되면 기업들이나 뭐 운용사나 다 그 우리로는 금융감독원 이제 미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다가 보고서를 내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분기에는 돈을 얼마큼 벌었어요. 네. 그리고 뭐 매출은 얼마나 하고 수익은 얼마가 났어요. 그래서 이 1분기 실적을 보고서 투자자들이 아, 이 회사는 영업을 잘했구나. 아, 이거 좀 별로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그 보고서를 내면서 아, 이 운용사가 그 분기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3월 31일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들고 있다. 이거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아까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사이언 SM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7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를 딱 보니까 테슬라 숏을 80만 100주를 쳤습니다. 이게 그 게다가 숏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제 네. 옵션, 풋옵션을 해가지고 이른바 네. 이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가지고 네. 쉽게 말하자면 테슬라 망하는데 6천억을 베팅했다는 거예요. 테슬라 망하는 방향으로 예. 6천억. 네, 네. 5억 3,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와. 전체- 테슬라가 여기서도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정말. 예. 마침내. 테슬라가 지금 여기저기서 화제를 모으고 있죠. 네. 네. 그 CEO 본인도 그렇고 본인도 테슬라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사람 개인 자산이 뭐 2천억, 3천억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6천억이나 지금 제가 공매도를 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풋옵션이라는 방식을 떠가지고 이쪽에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음. 그냥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니라 풋옵션이라는 옵션이라는 일종의 이제 레버리지 일으키는 상품을 해서 네. 테슬라가 망하는 데다가 크게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망한다기보다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떨어지는 데다가 방향으로. 심지어는 이 회사 전체 포트폴리오의 40%를 테슬라 숏에 쳤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극단적이죠. 사실 이게 이제 네. 그 이른바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네. 특정 종목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조항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공모 그 위험성이 펀드는 있어서. 네, 맞아요. 네네. 일반인들이 그냥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뭐 몇 개 종목을 투자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공모 펀드는 너무 특정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면 네네. 펀드가 그 종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특정 종목 비중이 몇 %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규정까지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이거 뭐 거의 그 40%를 40%를 와. 특정 기업 공매도에다가 네. 베팅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요. 네. 계속 이 테슬라랑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1월부터 나타냈습니다. 계속 얘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계속 얘기를 해서 그 테슬라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그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엄청난 물량을 공매도를 한 거예요. 허언이 아니었네요. 네. 실제로 근데 이게 공매도를 하면은 실제 공매도를 쳤을 때 그 해당 주가가 있잖아요. 네. 그 물량이 그 해당 주가에 얼마만큼의 물량을 공매도를 쳤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네. 3월 31일 기준으로 풋옵션 포지션이 80만 100주다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3월 말 주가와 비교해도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소한 30% 이상 수익은 봤을 거다. 이미 이미 네. 최소. 아마 그 1월부터 공매도를 네. 했으면 아마 더 큰 수익을 봤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 마이클 버리가 버리라는 사람은 테슬라에 대해서 그동안 뭐 지난 1월에 언급을 맞아요.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왔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네. 테슬라가 1분기에 4억 한 3천만 달러 정도 수익을 냈어요. 순익을. 사상 네. 최대 순익을 올렸는데 그래서 야 드디어 테슬라가 돈 번다라고 네네. 박수를 쳤어요. 네. 근데 이게 순익을 딱 뜯어 보니까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한 5억 달러 벌었고 비트코인 팔아서 1억 달러 벌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동차를 순수하게 팔았다기보다는 자동차를 팔아서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자동차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탄소 배출권 팔아서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부수적인 그러네. 것 때문에 이제 돈을 버는 건데 본업으로 본업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의 지나치게 수익 의존도가 높은데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이른바 내연 기관차를 만드는 이제 그 업체가 자기들은 전기차를 생산량이 적으니까 혹은 아직 만들지 않고 있으니까 테슬라한테 크레딧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연기관차 만든 회사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이 회사도 자기네들이 전기차를 생산하면 탄소 배출권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테슬라한테. 네네. 그러면 테슬라는 결국은 거의 유일한 수익원이었던 배출권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이게 이 회사가 잘 나가겠냐라고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합리적인 생각이긴 네, 하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다들 이제 내연기관은 좀 버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최근 한 달간 20% 하락세를 나타냈고 어제 마이클 버리가 무려 공매도를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공매도를 했다. 이 뉴스가 더욱 더 크게 하니까 어제도 사실 나스닥이 좀 지금 상황이 뭐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이긴 한데 네네네. 테슬라 주가는 어제도 또 빠졌습니다. 못 빠진 상황. 근데 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의 이 영향력이 왜 크냐면 네. 아까 좀 약간 소소한 자산 규모이지만 이전 네네. 서프라임 모기지를 예측한 사람이기도 하고 네. 사실 올해 초 이제 게임스톱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게임스톱이 일종의 이제 개미와 네. 월가의 그 탐욕적인 금융 자본가의 일종의 대결처럼 벌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게임스톱에 대해서 공매도를 포지션을 취한 월가의 탐욕적인 금융자본 혼내주자 이러고 이제 개인들이 뭉친 건데 네네. 개인들이 야 게임스톱이 유망한 종목이야 괜찮은 종목이야라고 판단한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이 마이클 버리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 마이클 버리가 네. 2018년부터 게임스톱에 대해서 투자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말에 야, 이 버리도 들고 있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사도 괜찮은 거야라고 하면서 해. 네. 더 이렇게 뭉쳤죠. 그래서 이번 올 초에 이제 개미들이 막 뭉치면서 네.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게임스톱을 샀으니 굉장히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엄청 많이 벌었겠구나. 몇 배를 벌었겠구나. 몇십 네. 배를.라고 하는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네. 지난해 이미 다 팔았대요. 게임스톱을. 그냥 급등하기 죽이지 전에. 않고. 급등하기 전에. 그렇군요. 그래서 뭐 소소하게 한 270% 정도 수익률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270%.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서 테슬라에 그러네요. 대해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네, 관심거리일 맞습니다. 수 있고 하나의 지표처럼 활용이 되네요. 근데 테슬라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서학개미들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품목이 있고 종목이고 네. 지금도 뭐 그렇죠. 어쨌든 네. 약간 뭐 아쉬울 때도 있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런데 서학개미들이 지금 테슬라를 뭐 개인들도 열심히 팔고 있는 겁니까? 어떤가요? 지금 이게 오늘 현재 이제 보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아직 5월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긴 그렇죠. 한데 네. 17일까지를 보면 월간 기준으로 네. 테슬라 주식을 산 사람도 있고 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차감을 해가지고 순 매수냐, 순 매도냐. 네. 라고 보면 2019년 12월 이후에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계속 매월 순매수해왔습니다. 계속 사들여왔다는 사왔네요. 얘기예요. 네네. 결과적으로 개미들이 굉장히 잘한 셈이죠. 네네.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가 20년에 3월에 바닥 찍고 계속 올랐으니까요. 근데 이번 달에는 아직 거래일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네. 이대로 마감을 한다면 처음으로 2019년 12월 이후 약 1년 반 만에 순매도로 돌아서게 됩니다.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네. 많아진 상황. 지금까지 보니까 네. 대충 한 3천만 달러 정도 돼요. 규모가. 네. 그래서 그 매수도 많고 테슬라는 매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1년 반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순매수 종목을 이제 쭉 나열을 해보면 네. 테슬라가 거의 1등이었어요. 네. 매번 1등이었는데 네. 이제는 아예 순매수가 아니라 순매도 1등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서학개미들이 약간 테슬라 돌아섰다라고 해야 입장에서는 되나? 좀 자존심 상한 얘기이기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 뭐 자초한 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네. 이 테슬라 하면은 또 이게 우리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이 돈나무 언니 네네. 캐시우드잖아요. 저번에 얘기하신 네. 지난주에. 근데 이제 네. 테슬라라는 기업을 두고 지금 현재 약간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마이클 버리 네. 테슬라가 망한다 쪽에 베팅을 한 네. 테슬라는 혁신 기업이다라고 주장하는 캐시우드 진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둘이 쪽이 있을까? 상반된 거죠. 왜냐하면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펀드가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가 있어요. 아크 이노베이션 ETF. 네. 이게 ARKK인데 여기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10% 정도 들고 있고요. 네. 요거 말고 아크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라고 ARKW가 있어요. 여기도 테슬라를 10% 들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합쳐봤더니요. 네. 테슬라의 전체 그 주식
가운데 전체에서 한 0.6%를 아크 2개 ETF가 들고 있더라고요. 0.6%. 네. 네. 이 정도로 굉장히 물량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뭐 당연히 머스크 네. 본인 자산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 뭐 너무 당연하고요. 네, 많이 줄었습니까? 사실 1월에 테슬라 주가가 엄청 오를 때요. 네. 1등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 1등. 네, 한참 기사가 쏟아졌었어요. 베조스 얼마 이기고 또 올라다 그 등등. 아마존에 이제 베조스를 이기고 1등도 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2등 자리에서 내려와서 3등이 됐습니다. 그럼 2등은 누가 됐느냐라고 네. 하면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실까요? 어느 기업의 오너? 모르겠는데요. 네, 2위. 네, 루이비통 회장님. LVMH. 그래서 야 진짜 갑자기 네. 명품 정말 진짜 대단하네요. 네. 아니 코로나 때문에 가방 들고 어디 갈 일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안 가니까 그 돈으로 가방을 사죠. 그 돈으로 가방을 샀구나. 그래서 일단 집에 모셔놓고 네, 맞아요. 나중에 이제 자랑하러 나가면 이른바 되니까. 이제 보복소비라고 하죠. 보복소비.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쓰겠니? 가방이라도 사야지. 맞아요. 명품 좀 줄 서 있다고 맞아요. 보도를 요즘 그러다 많이 보고 보니까 있는데. 이 회장님이 2등을 하셨고 네. 테슬라는 머스크는 이제 3위로 내려왔죠. 알겠습니다. 근데 머스크 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일단 기사는 보게 돼요. 자꾸 이제 나오니까 일단 그것도- 재밌어요. 네, 이 인물 또 자체가. 그렇죠. 인물 자체가 캐릭터가 워낙 독특해서. 네. 근데 이 머스크에 이제 화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무슨 발언 하나하나에 이제 네.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뭐 반 머스크 코인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양쪽으로 욕먹고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한테 코인 신경 쓰지 말고 저 테슬라 기업이나 신경 써라 이러고 코인 투자자들은 야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발 좀 그 입을 다물라. 네. 트윗에 따라서 너무 이제 그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니까요. 한 명의 트윗으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약간 답답한 마음이긴 한데 이게 그 스탑 일론이라는 그 토큰을 하나 발행을 했습니다. 네. 사실 토큰을 발행하는 게요. 그 ERC20이라고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발행이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발행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머스크를 테슬라 CEO에서 해고하는 데 돈을 쓰겠다 하면서 자금 모집 목적으로 이제 이 그 뭐지 스탑 일론이라는 토큰을 발행했는데 네. 사실 이게 그냥 일종의 이제 밈 토큰 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실질적인 투자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네. 일단 굉장히 화난 투자자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탑 일론까지 스탑 일론 나왔다는. 말고요. 또 토큰 가운데 그 F로 시작하는 그 네 글자짜리 네. 욕 있잖아요. 앨런이라는 또 토큰도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네, 욕이죠. 네. 그걸 붙인 토큰 또 있어요. 네. 나왔다고요. 이분은 참 얼마나 이렇게 갈까요? 뭔가 셀럽이 너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드리는 인간지능 AI 시간입니다. 방송인 최영진 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색 형진입니다. 네, 오늘도 우울한 소식입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예. 너와 살고 싶어. 미모의 여군 정체입니다. 이 제목부터 뭔가 좀 조짐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죠? 네. 일단 미모 붙고 막 이러면은 네. 왜 불안해지는 거죠? 미모 여군의 정체 어떤 건가요? 자,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NS 하시는 남자분들 한 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한 SNS 계정으로부터 네.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네. 이 프로필을 보면 미군 군복을 입은 아주 미모의 여성이에요. 네, 네. 피해자분들의 그 사례를 좀 보면요. 호기심에 친구 신청을 받은 이후에 다정한 안부 메시지가 매일 옵니다. 네. 몇 달간 그 연락이 이어졌고 당신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달콤한 말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계속 연락을 했군요. 그렇죠.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네. 다정다감하게. 네. 자, 그러나 이 여성 알고 보니까 돈을 노린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이었어요. 저도 네. 이 SNS에 많은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진짜 미모의 여성인데요. 그렇죠. 사진만 보면. 네. 저도 김 카스트로라고 네. 김카시. 아이디로 친구 추가가 왔어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그 미군 여성이었는데 네. 근데 김카스트로였어요. 예. 아이디가. 아마 다 있을 건데 아, 그렇습니까? 그분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저기. 네, 여기저기. 저는 네. 뭐 대응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사기 조직이었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저도 있습니다. 이 친구 추구. 그래요? 예, 친구 왜 목록에. 나한테는 안 왔지?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예, 남자한테만 가겠죠. 그렇군요. 예. 네. 자, SNS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연인 행세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예. 요즘은 이제 카톡이나 뭐 많지만 예전에도 이런 경우 많았잖아요. 뭐 페북이나 등등 다른 맞아요. 데서도 그러니까 모든 매체별로 하나씩 뭐 있는 것 같은데 예. 연인 행세를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게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데 네. 로맨스 스캠 조직 4명이 검거됐다는 오늘 소식이고요. 피해자가 호기심에 친구 신청을 이제 받으면 네. 자신을 유엔에 파견된 미군, 뭐 혹은 의사, 변호사, 뭐 금융인 등이다. 직업들이 예, 직업들이 피해자가 혹할 만한 직업으로 속이면서 인터넷 네. 번역기로 돌린 한국말로 말을 겁니다. 자, 매일 다정한 말로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는 등 몇 달간 좀 공을 들였고요. 관계가 깊어지면 본격적인 사기 행각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사기를 쳤습니까? 군인을 사칭하면서 네. 해외 파병 중에 다쳤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면서 동정심을 자극하는 경우, 네. 전역하고 한국에서 당신과 살고 싶은데 비용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속이기도 했고요. 네. 한 피해자는 금융거래소 직원을 사칭한 피해자의 160억 원 퇴직금을 배우자만 수령할 수 있으니 당신이 배우자 행세를 해달라. 이런 말에 속아서 변호사 선임과 서류 작업비 명목으로 약 2억 8천만 원을 또 뜯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요? 예, 한 사람에 2억 8천만 원을 뜯어간 거죠. 너무 심한데요. 네. 예. 피해자들은 이들 조직이 내세우는 거액의 돈과 너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달콤한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법을 쓰냐면요. 네네. 지금 뭐 사진은 띄어져 있진 않죠. 네. 유튜브 상에서는 띄어지지 않아 있어요. 군대에서 네. 포상금을 받은 상자를 너한테 보낼 거니까 좀 통관비를 내달라. 그런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예, 1,000만 원 주면 이 상자에 몇십억 원이 들어있으니까 너한테 잠깐 보관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돈을 뜯어낸 겁니다. 그렇군요. 범죄 피해가 꽤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경기 북부경찰청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외국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는데요. 네.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16억 5,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피해가 있습니다. 크네요. 네. 예. 이들은 해외에 기반을 둔 실행 조직과 국내 자금 관리 조직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해서 범행을 했고요. 조직원 대부분이 아프리카 지역의 국적을 둔 외국인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자금 관리나 인출을 할 또 조직원들을 모집하기도 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4명은 국내 관리 조직의 관리책과 인출 조직원으로 해외에 있는 실행팀 등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다 이제 추적이 좀 용이하지 않게 다 외국인을 그렇죠. 외국인을 처음부터 모집을 했군요. 예. 그냥 사실 제3자 입장에서는 왜 저런 걸 속았을까 하는데 또 당사자가 되면은 또 그렇죠.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제3자가 보기에는 뭘 그걸 속아 이러는데 이게 교모한 수법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심리적으로 좀 외로운 중장년층이 이 스캠 수법에 잘 속는다고 해요. 그래요? 네. 2019년에는 여자분이 속았어요. 남자 군인 행세를 하는 사기 그럴 수 조직에 속았고 있겠죠. 네. 특히 외국인에게 송금할 때는 확인을 좀 거듭하는 등 신중하셔야 하고요. 또 SNS상의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좀 자제하고 네. 피해 입었을 경우에는 입금 내역과 대화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지참해서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경찰서 112, 네.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꼭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문자 주고 계신데요. 예. 저는 은행 계좌번호 여러 개 받아서 기업은행에 신고했어요. 이런 문자도 왔고. 그렇죠. 네, 실제 이 피해를 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많습니다. 지금 조심하셔야 보이네요.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최형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준비한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계속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뵐게요. 이승원의 명랑시사 3부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그리고 정운천 의원이 5.18 유족회 초청으로 보수정당 의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추모제에 참석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지역구가 어디시죠?
예, 충남 서산 태안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충남 서산이시죠. 네. 제가 혹시 지역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봐 일부러 더 여쭤봤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셨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우리 광주의 정신이 상당히 빛나야 되잖아요. 또 네. 그동안 이 광주의 정신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아픔을 다 감내하신 우리 유족분들 또 시민들의 헌신적인 그런 아픔이 함께했기 때문에 빛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5.18 유가족 여러분들 또 광주 시민들한테 우선 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현장에서는 이런 한 유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호남에 기반을 두신 분이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는 성일종 의원이 같이 초청을 받아서 많은 화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청한 이유가 뭔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5.18 단체가 3군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선 이 단체 3군데가 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5월이 오면은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행사 같은 걸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국가의 그 보훈단체로서 보훈처에서 직접 네. 지원하고 보훈처에서 보훈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데가 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훈기관은 광주의 3개 기관은 그거를 그동안 못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 네. 법안으로 보훈단체로서 격상을 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보훈단체로서 격상을 하게 되면은 회원들이 네. 본인이거나 아니면은 직계 자손 1명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41년 전에 이제 어린 나이에 학생의 신분이라든지 또는 아주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신데 네. 이분들의 제사를 다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직계의 자손들이 반계잖아요. 직계가 네. 아니고. 네네. 그래서 공법단체가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회원이 될 수가 없었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 이런 문제를 다른 법안하고 형평에 맞추어서 공법단체 회원으로 될 수 있도록 41년 동안 고민하셨던 것을 다 풀어드렸지요. 그리고 네. 국회에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이런 문제를 협의하시기 위해서. 네네. 오실 때마다 되게 따뜻하게 맞이했고 또 가심 시린 이야기를 저희가 다 들으면서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마음을 여셨고 또 국회를 의지하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번에 큰 의미가 있었고 또 그러한 해결을 통해서 광주의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여야 지도부 대권 주자들 많은 분들이 광주를 찾고 있고요. 또 호남 이른바 민신잡게 나섰다 이런 어떤 언론의 표현도 있습니다. 실제 의원님 지역 주민들 또 혹은 유가족들 만나봤을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나요? 역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네네. 내년에도 또 와라 그러셨어요. 내년에도 또 갈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셨군요. 마음을 이제 벽이 허물어지고 그동안 우리 정운천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뿔난 집단이라고 아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만큼 이제 얼음이 녹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다 녹이시면서 역사를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더 큰 일과 역할을 해달라 이런 절절한 마음을 주셨는데 앞으로 그 유족들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 우리 국민들 잘 섬기고 또 우리 광주 시민을 비롯한 우리 호남 잘 챙기고 돕도록 이렇게 역할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한 발 더 나가서 어제 이제 광주에 가셨을 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뭐 원포인트 개헌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거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인터뷰에서 물으셨었을 때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지요. 네. 그래서 그 내용하고는 조금 좀 틀리고요. 네, 인터뷰에 나온 내용이었다. 네네. 그 20대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네. 이제 광주의 정신은 우리가 슬픈 역사를 통해서 국가적 자산이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미얀마 같은 데서 우리 광주에 이런 항쟁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 열망과 또 생명하고 바꾸면서 민주의 가치가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광주의 정신은 지금 현재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3.1운동이 무저항 비폭력으로 일어났는데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간디의 또 비폭력 그 저항운동에 영향을 주었듯이 지금 광주의 정신이 세계 곳곳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이 빛나야 한다라고 보고 네. 또 헌법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저희 당 정강 정책에 광주 정신에 대해서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언젠가 헌법이 개정이 될 때는 자연스럽게 이런 논의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의원님께서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시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지하겠는데요. 과연 국민의힘 전체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가느냐 여전히 좀 의문부호가 찍히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에 이 5.18 왜곡처벌법 통과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양각색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갑설과 을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정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어떤 사회단체든 획일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견들이 서로 분출되면서 조율하고 또 거기에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배가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나 광주 정신에 대해서 이제는 아마 여러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충분히 공감을 다 하고 함께 우리 광주 정신을 이게 이어서 잘 가자라고 하는 이 컨센서스는 충분히 다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종명 의원, 전 의원이죠. 김순례 전 의원, 김진태 전 의원 등등 당적을 계속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당직이 안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네. 아마 당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개인의 정당 활동하는 것은 그 또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또 정치적인 의사표시라든가 또 정당 활동에 대한 것들은 개인의 권리인데 그 개인의 권리까지 우리가 침해하고 관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홍준표 의원 당내기를 좀 질문을 드리면 홍준표 지금 무소속 의원이죠. 이 복당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이미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지도부에서는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의원님 지금 비대위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복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홍준표 전 대표님은 굉장히 자원이시지요. 당이 어려울 때 많은 역할도 하셨고요. 네. 또 전에 대선 후보를 모시기가 어려웠었을 때도 나서셔서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네. 근본적으로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모셔와야 될 분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당이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또 지금 신진들이 나오고 또 신구의 조화를 이루어서 흥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뉴스가 입당으로 자꾸 쏠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또 저희 당에 많은 분들이 입당을 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할 분들이 또 모셔올 분들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네. 김동연 전 부총리 그리고 DJ 적자인 장성민 그 이사장 같은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에 많은 분들 계세요. 우리 당에. 이런 분들이 함께 들어오실 때에 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면 더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당을 한다면 어쨌든 그 이제 전대 이후가 되겠네요. 전당대 이후에 새로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대선에 대한 큰 그림을 짤 때 네. 함께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언급하셨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뭐 영입 가능성 몇 %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뭐 몇 %로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요. 네. 흥행을 위해서 또 이분들이 뭐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 책임감 있게 아마 저는 행동을 하실 거다. 어떤 형태로든 국가를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하셔야 되는 역사적 책무가 그 김동연 부총리한테도 있으시고 또 장성민 장성민 이사장한테도 있을 거고요. 네네. 또 우리 윤 총장님한테도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감을 이루면서 이 대선의 링을 저희 당이 준비하고 또 이분들을 모셔와야죠. 이게 새로운 집행부가 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신다고 한다면 고민스러우시겠지만 저는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예. 네. 일단 몇 %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고 높다 낮다에서는 높다 쪽을 선택을 하셨어요. 의원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퍼센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를 언급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이름 나온 김에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홍준표 의원이 다시 이제 복당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에 뭔가 좀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 양자 간의 어떤 역학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당내에서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들이야 뭐 본인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그 대전제까지 허물면서 하시겠나, 저는 선의의 경쟁을 아주 공평한 룰에 의해서 작동되게 아마 해야 된다. 또 그런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을 한마디로 모셔오는데 커다란 지장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그러면요. 그래야 대선을 우리가 권력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하고 선의 경쟁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누구는 배척하고 누구는 데려와서 한다 그러면 그 흥행이 성공을 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눈길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그러한 룰에 의해서 대선이 진행돼야 된다. 경선이. 그래야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시작된 5.18 민주화 운동이 올해로 41주년을 맞았습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 무고한 생명이 산화됐는데요. 그 가운데 겨우 12살의 어린이 전재수 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영정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더했었는데요. 다행히 올해 사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고 전재수 군의 형 전재룡 씨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41주년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예. 기념식에 초청받아서 이제 참석을 하셨죠?
네네. 네, 기념 이 공연에서 보니까 이 고 전재수 군의 사연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는데 네. 그 선생님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이제 41년 만에 다시 그 동생 얼굴을 매일 보는 적에 뉴스나 보니까 참 볼 때마다 감회가 저런 게 아니라 감정이 제가 울컥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 막 떠오르니까 그런 상당히 제가 힘듭니다. 네. 뭐 말씀하시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전재수 군이 사망했을 때 불과 12살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때 형님분은 몇 살이셨나요? 그때 저 나이는 20살입니다. 아, 형님 나이는 20살, 한 8살 정도 네. 차이가 났었군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잠든 고인 가운데 이 행방 불명자를 제외하면 당시 전재수 군이 가장 어린 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일 어린 나이였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때 당시에요. 효덕동 네. 진제 마을 앞에요. 진제. 그 마을 앞에 한시들 산이 있어요. 애들 노는 산. 네. 거기 산에서 놀다가 이제 놀러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5월 24일 날 형 내 나가서 좀 놀고 올게. 네. 그러고 이제 집을 나간다 해서 그러면 좀만 놀고 와라. 그러고 집에서 12시 반쯤에 나갔어요. 점심을 가볍게 먹고. 네. 그러고 나 좀만 놀고 오라 했는데 약 2시가량에 1시 40분 정도가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좀 이상해요. 방으로 들어가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좀 다리가 편찮으시게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2시가 될 넘었는데 마을 방송에서 앰프에서 있는 거예요. 네. 재수가 제가 묘 옆에 쓰러져 있다. 네네. 그래갖고 저는 이제 좀 다쳐서 쓰러져 있는 줄 알고 갔더니 딱 제가 그 자리에 갈 때 제일 먼저 갔어요. 네. 2시 가는 거기가 3시 못 됐을 정도였어요. 3시 못 돼서 이제. 그래서 갔더니 이제 집에서 거기 가는 거리는 달려가면 뭐 한 10분 못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달려가서 봤더니 동생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앞으로. 네네. 그래갖고 이제 등에는 그렇게 많은 것이 없는데 이제 옷이 입어놔서요. 다시 세우니까 앞에 배 있는데 가슴 쪽으로 다 황해붕이 없는 거예요. 총에 실탄이 맞아서 M16 총알이 이게 돌아간가 봐요. 그 순간 그걸 보니까 제가 기절을 다시 정신을 놔버렸습니다. 한참 조용해지고 이제 마을에서 한 4시 정도에 선배님들이 오시고 아신 분들 지금도 오셔가지고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너무 어린 나이고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뭐 항아리 있어요. 애들이 이제 어릴 때 죽으면 항아리 묻잖아요. 네. 그 항아리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마을 어르신들 선배님들이 그 개수를 담아가지고 어디 앞산 우리가 오지 말아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이제 이 그런 것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니까 우리가 그렇죠. 온다고. 네네. 네. 그래갖고 이제 묻은 뒤에 한 5월 29일 정도에 네. 정부에서 이제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시체를 다시 파와라. 그래서 그 부패된 시체를 네. 다시 이제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관을 다 준비를 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시체를 파다가 지금 현재 있는 전대병원 네. 영안실 옆에 그때는 다 부검을 한 자리인가 봐요. 네. 그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부검을 그래서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시신을 가져오라는 건가요? 네, 예. 그 시체를 아버지하고 저 어머니 다시 싣고 전대병원으로 경운기를 끄지고 가서 싣고 가서 부검을 하긴 하고 나니까 공수총 같다. M16이라고 이제 그런 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 총에 맞았다고 그러더니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부검까지 해서 총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어린아이한테까지 그 총을 쏜 이유가 뭔가요? 이제 제가 봐서는 식별도 다 될 건데 왜 총을 쐈는가.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도 네. 그런 게 의문스러운데 자기네끼리 오전에 했다가도 자기들끼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네. 그런데 이런 뻔히 길에서 다 보이는데 애들이 모욕 보고 놀고 있는 것이 다 보이는데 왜 총을 쐈는지 저는 지금도 그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애들이 지금 자기네들 지나갈 때 손도 흔들어주고 놀았는 애들인데 거기서 네. 총을 쐈을까? 무슨 이유로 총을 쐈는지 전 지금도 그것이 의문스럽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왜 쐈는지를. 네. 기억 속에 좀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기억 속에 네네. 있는 동생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회생활 하니까
재수는 그래도 12살 먹었는데 집안일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시킨 일에는 모든 일을 했던 동생이었고 또 좀 머리가 좀 비상해요. 네네. 하나 가르쳐주면 둘을 아는 그런 어린애인데 그래서 내 이뻐했고 참 영리했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얘기만으로도 사실 믿겨지지 않고 끔찍한 그런 사연인데요. 매형도 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매형은 택시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그때 당시 개인 택시였습니다. 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 택시 타면서 아무래도 이제 같이 대모했을 거 아니에요.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네. 그래 그 헬기에 찍히는 것 같아요. 헬기에. 어. 그래가지고 집에가 자고 있는데 네. 그 이제 경찰들이 왔는 거 어디 공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었다. 요즘에는 그 헬기에 누구네가 먼 차가 돌다 나오지 않으니까 난방 지켜버리니까 네. 삼청 교육대로 끌려가는 줄 알아요. 갔다 오셔서 내가 이제 그 매형이 바보 잡더니 바보 무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매형이 나하고 친했지만은 네. 친했는데 무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고 이제 내가 누나한테 그랬죠. 매형이 이상해졌어. 매형이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그래갖고 그 후로 나와서 네.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청교육대까지 끌려가셨다가 나오신 뒤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군요. 예, 나와서 예. 무엇보다 이제 형님을 이렇게 전화 연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 동생분 사진이 그동안 한 장도 없었잖아요. 네, 예. 그러다가 올해 동생 사진을 겨우 찾았는데 어떻게 찾게 되셨나요? 사진은 저도 많이 찾으려고 했고, 네네. 이제 그때 당시에 40년대에 어머니가 하도 가슴 아려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예. 그때 네. 80년대에는 우리 아버님이 그런 걸 좀 보기 싫었는가 봐요. 그래서 다 태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제 제수에 관한 것은 다 태웠습니다. 다 태워버리고 그때 당시는 눈에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네네. 어머니들이. 그래서 다 태웠던 것도 거고, 이제 나도 찾아봐도 없었는데, 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00년도 돌아가셨어요. 네. 양력으로 4월 5일 아버님 기일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올해는 아버지 길 돌아오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합동 제사를 지내요. 네. 아버지 날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 여동생이 이제 그날 못 왔어요. 여기 가서 네. 못 온다고 했더라고요. 당시 오는데 그래갖고 이제 상을 좀 빨리 차렸습니다. 차리고 그래도 약간 이제 시간 이제 아버지의 우표를 이제 떼내서 우리 그 안에가 앨범이 하나 들어가고 이제 보자기 싸져 있는데 네네. 조그만 앨범인데 근데 앨범 소개가 한 장에 한 커트 소개가 2개, 3개 사진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놨을까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싹 뺐어요. 앨범 사진을 네. 빼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사진 소개가 아버지하고 내 동생 얼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네. 우리 집사람 이건 제수 사진이가 있어. 우리 애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은 모르잖아요. 집사람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수 사진이 왜 애가 들었대야. 이렇게 사진 없던데. 그리고 내가 순간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뭐야?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아버지 기일인데. 네. 그래갖고 이제 보고 제가 한번 쳐다보면서 제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걸 이제 사진이 나와서 내 순간 감동도 깊었고 또 이런 인트로하고 이게 또 왜 이렇게 내 눈에 이제 보였을까. 또 이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다 전하기는 전하던데 너무 세월이 많이 일러서 그냥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5.18에다 연락을 했어요. 사무실. 나 아무래도 이게 제 사진이고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알고 제수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려고 그 당시 아버지가 부모들하고 옷을 이쁘게 입혀가지고 어디 그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수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4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 진실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도 역시 한 번도 없었죠. 네. 지금 그 형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점, 마지막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어린애를 죽여놓고 지금도 누가 잘못했던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살겠냐. 네. 유가족은 진짜 이게 나는 쳐다볼 때마다 목이 메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가 나이도 드셨고 이제는 한번 물어보고 사진 한 번은 다 용서가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딱 마디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영령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제가 한다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네. 메시지로. 무릎 꿇고 사죄해라. 네, 그거면 사죄를, 된다. 네. 사죄를 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될 거라. 될 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지금까지 고 전재수 군의 형님 전재룡 씨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명랑 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